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급 예지 능력을 가진 14살 소년이 곧 중국 전역을 강타할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린아이의 말이라 무시하던 공무원 고위 간부들조차 이 소년이 지난해 예언했던 강진을 정확히 예측한 사실이 드러나자 긴급대책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년은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연결되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귀를 닫은 채 엉뚱한 내책들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중국 정부는 왜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알아볼게요. 저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어요. 하지만 제가 두려워한 건 하늘이 아니라 창문 밖으로 점점 차오르는 물이었어요. 제 이름은 사이러스 리앙이고 저는 경력 내내 차트와 그래프를 보며 숫자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2024년 4월 3일 아침 어떤 그래프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는 진흙탕 물벽을 마주하게 됐어요. 광동성 양시 현에 도착했을 때 광경이 거의 믿기지 않았어요. 집들이 절반쯤 물에 잠겨 지붕만 회색 바다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홍수물 위로 희미하게 반사됐고 모든 표면이 소용돌이치는 물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고무장화를 신고 지휘 차량에서 내렸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땅이 떨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나요? 저는 바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는 구조보트가 대기 중인 곳으로 다가가며 축축한 흙냄새와 엔진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를 맡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광둥어로 소리치며 무서워하는 가족들을 안내했고 아이들은 꼭 껴안은 인형을 가슴에 품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안전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엔진 소음을 뚫고 올라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린 아기와 함께 있는 젊은 엄마 뒤에 보트에 올라탔어요. 조종사는 이제는 운하가 된 좁은 골목 사이를 보트로 헤치며 지나갔어요. 수면 아래로 사라져가는 형광과 약속처럼 떠다니는 장식품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멀리서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탕하고 들렸는데 또 하나의 대피소가 물에 잠긴 순간이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일어난 거지? 하는 질문이 맴돌았어요. 그 다음 말은 땅이라고 불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곳으로 되돌아왔어요. 저는 불어난 강물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밑에서 현지 지휘관과 합류했어요. 그는 분 단위로 올라가는 수위를 보여주는 디지털 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대로면 4시간도 채 안 되어 제 방이 터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메모를 했어요. 아무리 정교한 센서라도 그 순간의 인간적 공포를 기록할 순 없었어요. 그때 흰 머리를 소금처럼 한 노인이 진흙탕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그는 무겁게 금이 간 진흙 사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이건 하늘의 벌이에요. 처음에는 미신적인 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늘 과학을 믿어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저는 그 눈에서 분노나 두려움 그 이상을 보았어요. 경고였어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바람에 제 목소리가 날아가지 않게 낮춰서 물었어요. 그는 머리 위로 어두운 구름이 들이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웃을 미움과 역사로 찢어놓으면 땅이 홍수와 폭풍으로 응답하느니라. 그의 말이 차가운 빗방울처럼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역사 교과서 논쟁이나 무역 관세 분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진흙탕 강물과 연결짓지는 못했어요. 정치가 정말 날씨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물살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휘관이 손뼉을 쳐서 마법 같은 순간을 깼어요. 보트가 필요합니다, 부장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급히 구조구역으로 돌아갔지만 노인의 말은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웃을 찢어놓으면 땅이 응답한다. 하루 종일 저는 마을마다 다니며 물펌프를 지휘하고 대피소를 조직하며 자원봉사자들이 담요를 나눠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센서 데이터를 여러 번 확인하고 제방 보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하루가 지나도록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어요. 그 경고는 우리의 다음 조치가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 저는 엔지니어링 해결책에만 집중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인간의 행동, 우리의 분노와 역사가 이 재난의 일부 원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해가 기울자 주황빛 가느다란 선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물에 잠긴 다리 위에 서서 물 표면이 녹슬어 흐르는 샘물처럼 빛나는 걸 바라봤어요.
그 순간 홍수는 사고라기보다 시험처럼 다가왔어요. 노인의 말은 더 이상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요. 이해 다리 즉 국가 간 화해만이 이 깊은 물길을 막을 수 있다고 요구하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몸을 떨며 팔짱을 끼고 떨리는 강물을 바라봤어요. 다음날 저는 반드시 상부에 그 경고를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설령 미신처럼 들려도 제 말에 귀 기울여 달라고요. 만약 정치와 자존심이 이 분노를 불러왔다면 과학만으로는 이를 잠잠하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오직 나라 사이의 신뢰라는 다리만이 이 홍수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올리브색 제복을 입은 2명의 군인이 지키는 높은 철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자격증을 보여주자 공무원 부장 사이러스 리앙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고는 문을 열어줬어요. 진흙투성이 진입로를 지나자 회색 구름이 더 낮게 드리워진 채 비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모든 것이 차갑고 정밀했어요. 형광등이 긴 복도를 비추고 작은 창이 달린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흰색 연구실 가운을 입은 조용한 남자, 짱 박사와 함께 14비호 앞에 멈췄어요. 준비됐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네, 준비됐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자 창문으로 들어온 희미한 빛이 방 한가운데 놓인 나무 탁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지도와 차트, 흩어진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방 끝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는 채 14살도 안 돼 보였지만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파란색 점퍼를 입고 태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사이러스 리앙 부장님, 이쪽이 사무엘 리우입니다. 장 박사가 소개했어요. 소녀는 고개만 살짝 들어 인사를 했어요. 부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장 박사가 지도를 내밀었어요. 중국 남부에 강줄기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미 물이 차오른 지역은 빨간 선으로, 바다로 향하는 흐름은 파란 점선 화살표로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화살표는 황해와 한국 서해안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그렸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무엘은 차트를 펼쳤어요. 이 북부 제방이 4월 15일에 무너질 거예요. 그는 차트의 날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다음 물은 한국으로 흘러가서 4월 18일에 농지가 잠길 겁니다. 만약 중국과 한국이 분열된 채로 분노를 유지하면 홍수는 더 커질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화해하면 물살은 약해질 겁니다. 저는 몸을 떨며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나요? 사무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는 세상에 깃든 패턴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땅이 불안해지고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때 땅도 안정을 찾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년의 차분함이 오랜 훈련보다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장 박사를 바라보다가 다시 사무엘을 보며 말했어요. 사무엘, 당신이 보여준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책과 과학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장관님들도 데이터를 요구하실 거예요.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국 드론이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반쯤 물에 잠긴 들판과 가축을 구조하려 애쓰는 농부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작년 4월 17일에 찍힌 겁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제주도가 예측한 경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사진을 응시했어요. 진흙탕에 빠진 트랙터, 논둑을 지키려 애쓰는 농부들, 두려운 얼굴들. 제 목이 메었어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동료들에게 공무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할 수 없어요. 사무엘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함께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오후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사무엘의 지도와 한국 드론 사진을 머릿속에 되뇌었어요. 제 팔 아래에는 그 지도가 인쇄된 얇은 파일이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자료들은 다음날 있을 공무원 회의 전까지 단단히 제 곁에 두었어요. 대회의장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높이 들이운 기둥들이 제 발걸음을 울렸어요. 장관님들이 긴 탁자 뒤에 자리 잡고 계셨고 저는 한 장씩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존경하는 장관님들께서 보시기에 이번 재앙은 남부 중국뿐 아니라 이웃인 대한민국에도 위협이 됩니다. 제가 조심스레 발표를 시작했어요. 빅터 쿠 장관이 팔짱을 끼고 지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흥미롭군요. 그런데 이 소년의 그림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태블릿을 켜서 한국 사진을 프로젝터에 띄웠어요.
방이 어두워지자 트랙터와 농부들의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작년 4월 17일 찍혔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사무엘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장관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잠시 침묵을 이끌어냈어요.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강 공유 센서 로그를 보십시오. 수위가 우리 엔지니어 예측보다 빠르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 차트 제방 붕괴 일자를 사무엘이 기록한 날짜와 수위 차트입니다. 외교부 조 장관이 한국과의 협상은 어찌할 겁니까?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홍수는 외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고통받으면 외교도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국경을 모릅니다. 장관 류가 한숨을 쉬며 물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 같군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엘의 메시지는 미신이 아니라 행동 촉구입니다. 우리 중국과 한국이 협력할 때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회의는 딱딱했지만 저는 작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쿠 장관이 증거를 검토하겠어. 하고 말하며 문을 닫았지만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봄바람에 실린 따뜻한 공기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벚꽃이 분홍빛 구름처럼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한국과의 다리를 놓기 위해 여기 왔어요. 서울대로 가는 길 유리 건물들이 햇빛을 거울 삼아 반짝였어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커피숍과 꽃가게 사이를 오갔고 한강은 도시 한복판을 부드럽게 가로질렀어요. 저는 서울대 교수이자 수문 전문가인 박민재 박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사님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리양 부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무실에는 감귤차 향이 은은했고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황해 모형이 있었는데 파란 분지와 그 안으로 흐르는 강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은 2잔의 곶감차를 내어주셨어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보고서 잘 읽어봤습니다. 박사님은 스크린에 한 지도를 띄우며 설명하셨어요. 이 화살표가 보이시죠? 중국 강물이 흘러와 한국 서해로 향하는 흐름입니다. 물은 국경을 멈추지 않아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따라가며 상상했어요. 진흙탕물이 다리를 밑에서 일렁이고 어부들 옆을 스치며 논둑으로 흘러드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박사님은 저를 발코니로 이끌어 한강을 내려다보게 해주셨어요. 아래에는 가족들이 강가에서 돌멩이를 던지며 오리를 유인하고 있었어요. 강물은 매끈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평온함 뒤에 숨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협력이 중요합니다. 박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강수위 예측과 데이터를 공유한다면 더 일찍 경고할 수 있어요. 같이 제방을 강화하고 수로를 관리하면 물살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이징의 진흙탕 강가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떠올랐어요.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 물에게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두 나라 농부들과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다짐했어요. 박사님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지금 시작해요. 하셨어요. 내일 임진강 합동 관측소를 방문합시다. 우리 팀이 매시간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베이징 사무실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한 합동 홍수 관측 협정 초안 준비해 주세요. 오늘 밤 보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울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분명 희망으로 이어질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뒤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와 합동 홍수 예방 TF 설립 동의서를 동료들에게 제출했어요. 중국과 한국이 함께 강수위 계측기를 설치하고 시간별 데이터를 교환하며 매년 2차례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했어요. 쿠 장관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차트를 띄워서 설명했어요. 재난 복구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지금 투자하는 것이 옳습니다. 장관님들의 표정이 밝아지며 동의의 기류가 형성됐어요. 류 장관이 실험해 봅시다. 하고 마침내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재무부와 협력해 강과 강 사이에 10개의 세관측소를 세우고 엔지니어 언어 교환 수업을 마련하고 올림픽 공원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열었어요. 중국 민속 음악과 한국 북놀이가 어우러진 무대는 예상치 못한 감동을 안겨줬어요. 매일 아침 박사님과 영상회의를 하며 한국 측 사진을 받고
중국 측 진단 결과를 보냈어요. 언어가 어설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첫 합동훈련 날이 왔어요. 임진강 제방둑에서 저는 중국 한국 홍수 TF라고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고 섰어요. 박사님도 옆에 계셨고 반반 섞인 엔지니어들이 모여 샌드백을 쌓고 있었어요. 맨더런, 코리언, 잉글리시가 뒤섞인 대화가 현장을 가득 채웠어요. 펌프를 작동시키자 강물을 다시 강으로 퍼내는 물줄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협력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는 것을요. 훈련이 끝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응원했어요. 아이들은 중국 국기와 한국 태극기를 들고 환호했어요. 저는 농부에게 보리차를 받으며 제스민차로 건배했어요. 새로운 우정의 첫걸음이었어요. 며칠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사님과 함께 협정문에 서명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박사님은 따뜻하게 저는 사무엘의 경고가 우리를 움직였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조용히 되새겼어요. ETF는 더 이상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진짜 팀, 진짜 장비, 진짜 희망이 됐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킨 뒤 사무엘과 박사님, 모든 엔지니어에게 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다음 비 소식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두 나라가 함께 물길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튿날 새벽 저는 광저우의 게스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습한 흙냄새와 풀잎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래로는 잔잔한 진주강이 도시의 불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 6시 우리는 강가에 세운 합동 관측소에 모였어요. 흰 벽이 물에 잠겨도 잘 보이게 칠해진 건물이었어요. 젖은 기계음 속에서 영어로 수위가 예측보다 빨리 오르고 있어요라고 알리는 하나라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알겠습니다. 마을에 경고를 보내고 추가 펌프를 가동합시다라고 말했어요. 앰프에서 중국어와 한국어 안내 방송이 동시에 흘러나왔어요. 홍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지대 주민은 대피해 주십시오. 저는 엔지니어들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 방 양쪽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한국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샌드백을 쌓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안전조끼를 입고 모래주머니를 옮기며 우리가 해냈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1시간쯤 후 센서 경보가 울렸어요. 앰프 소리가 급박하게 울리자 엔지니어들이 발빠르게 밸브를 조정했어요. 저는 레버를 당겨 강으로 물을 되돌려 보냈어요. 펌프는 포효하듯 작동했고 제 방 위로 물줄기가 뿜어졌어요. 정오 무렵 비는 잦아들고 물은 서서히 빠져나갔어요. 제 방은 무너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했어요. 한국 중국 엔지니어들이 비를 맞으며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제 방 위에서 내려다보며 물 위로 비친 파란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침내 저는 처음 양시현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공포 대신 평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마을 대피소에서 박사님과 함께 떡과 차를 나눠 마셨어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뛰어노는 소리가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떡을 한 입 베어 물고 차를 마시며 웃었어요.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박사님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들어 올렸어요. 네, 모두의 협력 덕분이에요. 이제 물은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그때 빗방울이 다시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어요. 어떤 폭풍이 와도 협력이라는 배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상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